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지요? 얼굴은 뵙지 못하나 소리로,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주신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은 이 사명이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있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국립여성사 전시관에서 이번에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방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전시인데요. 지난 9월 4일에 개막했고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되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서 관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 중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양의학 의사로 알려진 분은 서재필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서재필은 지금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인 워싱턴의 컬럼비아 의과대학 야간부에 입학해서 1893년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1895년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중추원의 고문으로 외교관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특히 독립신문을 통하여 보건, 위생에 관한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하였으나 조선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사는 일본에서 의학교를 마친 김익남으로 일본 자해병원의 당직 의사로 근무했으나 의사 자격 시험을 보지는 않은 채 1900년 귀국해서 의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의사가 김점동이었습니다. 김점동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치료해주는 의사로는 첫 번째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34살의 나이에 돌아가셨기에 길지 않은 생을 살았으나 그 족적은 분명한, 그러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여성 의사입니다. 흔히 그를 조선 최초의 여의사라고 부르지만 실은 남녀를 막론하고 첫 번째 의사라고 불러야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점동은 1877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홍택과 어머니 연한인 씨 사이의 4딸 중 셋째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선교사 아펜젤러 집에서 집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기독교와 서양 문물을 먼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887년, 그러니까 점동의 나이 10살 때 당시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당을 열고 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셋째인 점동을 이화학당에 입학시켰습니다. 김점동은 이화학당의 4번째 학생이었습니다. 첫 학생은 한 관리의 소실이었던 부인이었는데 병이 들어 석 달 만에 그만두었고 10살 또래의 소녀 2 그리고 4살 먹은 아동과 함께 모두 4명이 이화학당에서 생활하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점동은 신앙심이 깊고 이때 세례를 받아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얻었고 그래서 김점동은 김에스더라는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신앙심이 깊고 영어를 잘하는 똑똑한 학생으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1890년 13살의 나이에 보구여관에서 통역 및 치료 잡무를 돕기 시작합니다. 보구여관은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들의 집이라는 뜻으로 여관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남녀 유별의 유교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더욱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을 위해 중구 정동 이화학당에 세워진 여성병원입니다. 당시 알렌이 세운 왕립병원이 있었고 감리교 정동병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구여관은
지금은 옛 모습을 찾기 어렵지만 동대문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 있던 자리, 지금도 남아있는 동대문교회 근처로 분원을 개설했고 우리 의학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병원입니다. 이 보구여관의 역사에는 로제타 셔우드라는 놀라운 여성의 헌신이 꼭 기억되어야 합니다. 로제타 셔우드는 조선에서 의사로 헌신하기 시작한 1년 후에 로제타를 따라 조선으로 온 윌리엄 홀과 결혼해서 로제타 셔우드 홀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로제타 홀의 일기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초 설립자로 한국어 점자를 개발하여 특수교육의 터전을 닦은 분이기도 합니다. 로제타는 감리교인이면서도 퀘이커와 인연이 있었고 흑인 인권에도 관심이 깊었던 생명과 인권, 여성 해방에 선구적인 인식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보구여관 부임 첫 해에 로제타는 간호사도 약제사도 없이 환자의 맥박을 재고 체온을 재고 진찰을 하고 약을 조제하고 수술을 하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끝없이 몰려오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정신과 등 온갖 과에 관련된 질병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가 행한 수술은 자궁수술을 비롯해 종양 제거, 백내장 수술, 언챙이 수술, 종기 수술 등이었습니다. 로제타는 첫 10개월 동안 2,400건의 진료를 했습니다. 왕진이 82건, 입원 환자는 35명이었고 처방전 발행 건수는 6,000건이었습니다. 로제타는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은 여성의 손으로 라는 구호 아래 이화학당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의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후 보구여관에 간호원 양성학교를 만들어 최초의 간호사인 김마르다와 이그레이스를 배출시킨 인물입니다. 또한 당시 여성에게는 의학 전문학교 입학이 허가되지 않자 청강생으로 경성의학 전문학교에서 3명의 여성을 공부시키고 비공식적으로 졸업을 시킨 후 의사 면허 시험을 모아 의사로 배출시키기도 했던, 그래서 1918년 우리나라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최초의 여성 의사들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방법 말고는 당시 여성이 의사가 되는 길은 외국 유학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영숙, 춘원 이광수와 부부이기도 했던 허영숙은 일본에서 의학 공부를 마친 의사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2번째 여성 의사로 알려져 있죠. 다시 김점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1890년이고 김점동은 13살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오늘의 주인공 김점동이 보구여관에서 로제타 셔우드를 만났던 것이 우리나라 의학사에서 중요한 만남의 순간입니다. 로제타 셔우드는 겨우 13살 먹은 영리하고 성실한 소녀 점동에게 제2의 부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로제타는 언어 문제로 인해 이화학당의 교사를 통역으로 썼습니다만 곧 점동을 왕진 갈 때 대동하는 통역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젊은, 지금으로는 어린애에 해당되겠지만 젊은 여성이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밤에 왕진 갈 때만 대동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본인 여성을 통역으로 썼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로제타는 점동을 통역으로 쓰는 일에 대해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이 소녀들이 좀 더 폭넓은 삶을 살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인즉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할 거라 믿는다. 당시 조선 여성의 현실은 엄혹했습니다. 교육은 물론 이름도 없이 가난과 가부장제에 찌들어 있었지요. 로제타는 점동이 결혼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세상을 위해 일하기를 바랬지만 당시 조선의 관습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특히 점동의 부모가 크게 반대하였으므로 로제타는 직접 점동에게 남편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박유산이라는 청년으로 로제타의 남편인 윌리엄 홀의 마부로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박유산은 지체도 낮고 가난한 사람인데다가 나이도 많았으나 홀과 함께 하면서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된 사람으로 점동과 홀 부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동은 부자거나 지체가 높거나 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뜻을 밝히고 그와 결혼하였고, 그때 점동의 나이가 17, 박유산은 26이었다고 합니다. 김점동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박에스더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어 로제타의 남편 윌리엄이 청일전쟁의 후폭풍으로 평양에서 얻은 발진 티푸스로 인해 사망하자 로제타는 첫 아이인 셔우드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가 출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때 점동은 박유산과 함께 미국으로 동행하기를 간청합니다. 미국으로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자 뜻을 세운 터였습니다. 미국에 온 점동은 2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인 1896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이 학교 최연소 학생이자 최초의 한국인 입학생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고종 때입니다. 갑오개혁을 통해 계급 철폐가 선언되었다고는 하지만 왕비가 보구여간이라는 이름을 하사하던 시절입니다. 점동은 선교사들의 집에서 고용살이하던 특별한 지위나 가문, 재산을 갖지 못했던 집안의 셋째 딸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이화학당에 보낸 것은 숙식을 해결하며 몸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되게 가난하거나 고아였던 아이들이 입학하던 때였으니까요. 일반적인 서민 여성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점동의 삶은 무척이나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서양 문물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는 운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로제타라는 여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삶의 궤적입니다. 또 엄청난 인내와 노력, 의지, 성실성이 아니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웠겠지요. 특별할 것 없는 젊은 여성을 오가는데 2달이 넘게 걸리는 먼 나라로 가게 한 힘이 무엇일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120년이 넘는 옛날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은 운명에 순응하고 체념하며 사는 시대에 남다른 뜻을 세우고 실천한 그 의지는 어디에서 왔을까? 김점동의 신앙에 관해서는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 의지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점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4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됩니다. 여기에는 남편 박유산의 헌신이 절대적인 기여를 합니다. 박유산은 함께 공부하고자 미국에 왔으나 곧 일반적인 남자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내의 재능과 의지를 믿고 자신은 농장과 식당에서 일하며 점동의 학업을 뒷바라지한 것입니다. 지금도 보기 드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 때문인지 폐결핵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했고 점동은 모자라는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노동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점동의 졸업시험 직전 폐결핵이 악화되어 숨지고 맙니다. 점동의 꿈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영원한 동반자 유산은 그렇게 먼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점동은 의사가 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남편 박유산의 뜻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900년 귀국하여 1903년까지 보구여관에서 근무하며 진료를 맡았는데 신통하게 낫게 하는 재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특히 살을 쬐다가 다시 꿰매놓는 것을 보고 귀신의 재주를 부린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취와 무균술의 도입으로 외과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던
19세기 말 서양 의학의 외과 시술이 당시 조선에게는 서양 문물의 선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겠지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01년과 1902년 선교회에 보낸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점동은 해마다 2,000에서 4,000건에 달하는 환자를 혼자 진료했는데 이는 외래와 입원뿐 아니라 왕진까지 한 횟수를 포함한 것이며 일요일이나 저녁 시간에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한 응급 환자들은 채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특히 1902년에 한국에는 콜레라가 유행하였는데 호열자라 불리던 이 감염병의 치료법으로 여전히 굿, 부적 같은 민간 치료에 의존하던 당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와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 수칙 등을 설명하며 위생 개념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을 떠나 황해도와 평안도의 여러 마을을 돌며 순회 진료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평생 의학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당나귀를 타고 마을을 돌며 무료로 치료하고 보살피는 일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는 일을 한 것이지요. 자신을 돌보지 않은 헌신 때문인지 열정적으로 일을 한 지 6년 만에 그도 병이 들고 맙니다. 그 후 회복과 발병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평양, 서울 등에서 진료 활동을 계속하다 남편과 같은 질병인 폐결핵에 걸려 1910년 4월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34. 참으로 아까운 분이었습니다. 김점동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일을 이미 120년 전에 온 생애를 바쳐 몸소 행했던 그런 의사입니다. 코로나19 시기의 특징을 언택트,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일이 비대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삶의 방식이고 이 삶은 이 삶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돌보는 일입니다. 치료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서로 보고 만지며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음압병동에서 선별진료소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별 쓸모가 없는 두꺼운 방호복, 입는데 15분, 벗는데 13분 정도가 걸리는 이 옷을 입고 체온을 재고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는 외에 불안, 공포, 죄책감과 싸우는 이의 마음까지도 돌봐야 하는 일을 했던 분들인데 이들은 오직 대면으로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야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 사회적 존경을 계산하기 전에 그저 사람이 있기에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에도 의외로 담담하게 인내와 용기로 코로나19의 파도를 헤쳐가고 있었습니다. 방역 시스템, 이른바 한류 방역은 이런 분들의 손과 몸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120년 전 김점동의 후예답게 2020년 감염병의 시대를 헤쳐가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고 때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패스트가 그랬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정복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한 번도 질병에 지지 않고 삶을 지속하고 일상을 지켜왔습니다. 바로 김점동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염병의 시대, 새삼 그리워지는 이름
김점동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